이번 시간에는 공중보건 4월 기출문제 3페이지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새로운 학생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해설을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너무 기네.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가 되냐, 원래 공중보건 20문제를 1시간에 풀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걸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30분 안에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자고 그냥 줄일게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유형이 있구나. 지금 요걸 가지고 새로운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기존에 들었던 학생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이해가 안 가요.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들으시라고. 그럼 3번 보게 되면 9번 우리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지요. 그럼 역학의 3대 인자 또는 질병의 3대 인자는 병인, 숙주, 환경이나 병인 숙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고 공중보건으로 접근하는 게 있다 그랬던 거죠. 그럴 때 뭐 맥만이 얘기한 거미줄 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존 가든이 얘기한 양팔저울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양팔저울로 나타나는 학사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설 보게 되면 빨리빨리 짧게 할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전 시간처럼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도 끝도 없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어떤 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이해도는 비례한다 해도 과언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3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네. 그러면 9번 해설 보게 되면 역학적 삼각형에는 거기 있다. 지금 요것이 이거예요. 지금 역학적인 3대 인자라는 것이 앞에서 병인이 있고 삼각형 모형 있잖아요. 병인. 그 다음에 숙주가 있죠. 숙주가 있고 여기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 시간에 우리 했던 건 생각나지. 이게 삼각형 모형인데 이것이 얘기한 것도 있고 맥만이 얘기한 거미줄 모형, 그러니까 이렇게 거미줄처럼 여러 가지 병인, 숙주, 환경이 어우러져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많이 작용했는지 모르게 복잡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팔저울 있죠. 양팔저울 존 가든 얘기한 병인,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숙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환경,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또 생태학적 모형 그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들어봤을 텐데 거기 참고해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첫 번째 질병의 3대 요인 또는 뭐라 그래요? 역학의 3대 인자 그러기도 하지. 여기에는 거미줄 모형, 일명 이것을 원인막 모형 그러기도 한데 존 가든 얘기한 것이 아니요. 맥만 얘기한 것이고 생태학적 모형은 지렛대절, 이것은 존 가든 얘기한 거죠. 수레바퀴형이 있고 이것은 역학적 접근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양가로 두 번째는 공중보건학으로 접근했을 땐 또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죠. 생태학적 모형에서 일명 역삼각형, 지금 역삼각형 이거죠. 역삼각형. 그 다음에 거미줄 모형, 수레바퀴형 이렇게 공중보건에서는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양가로 세 번째 있는 것은 역학적으로 했을 때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를 이론 시간에 1시간을 읊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병인에는 생물학적 병원체도 있고 세균, 바이러스, 리케체 이런 것도 있고 물리적 환경도 있고 화학적, 그 다음에 영양 이런 것도 있고 숙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숙주라는 게 나지요. 어떤 면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환경에 모기가 있느냐 파리가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들어준다고 설명했는데 이걸 아까 전 시간처럼 설명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 진도를 못 나가네. 그러니까 그냥 생략 이렇게 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병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신체적인 소인, 임신 중독이라든지 노인성 질환, 그 다음에 영양결핍 이런 것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역학에서 이렇게 접근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공중보건으로 접근한 거예요. 공중보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역삼각형에 그 해설 보세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병인, 숙주, 환경은 똑같은데 병인에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세 요소의 평형 상태가 깨어지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체를 병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 서울 문제는 이 병인 중에서도 병원체로 접근한 거예요. 병원체로 딱 떠가지고 그런데 보기를 보면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 가르쳐줬던 것도 조금 변형하니까 조금 이상하네. 그럴 때는 국어로 접근하고 그 문장을 몇 번 읽어보면 그 중에서 가장 틀린 게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병인으로 생각할 때 병원체를 병인으로 생각할 때 정신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장질환이나 심질환이 심장질환이죠. 루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장질환 같은 걸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균에 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비감염성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비감염성이라는 건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균에 의해서 증상을 유발하는 건데 비감염성은 뭐가 돼요? 균에 의해서 증상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정신분열증이나 심장질환이나 루마티스 같은 경우는 비전염성 질환
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줄 끝에 역학적인 개념과 방법을 적용할 때는 병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요. 그럼 여기서 병인은 병원체를 가지고 접근할 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 9번 보게 되면 다음 역학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 모형에서 역학적 삼각형 모형에서 질환으로 가장 옳은 것을 그랬죠. 그러면 골절, 뼈 부러진 거죠. 두 번째 고혈압, 그 다음 폐암. 그런데 이런 것들 남한테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죠. 그랬을 때 내가 맨 첫 번에 이거 할 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다쳤다, 여기 베었다. 그럼 이거는 질병이냐 아니냐? 역학으로 보면 질병이지만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긴다. 그럼 이건 공중보건으로 접근해가지고 옮기는 질환이냐 안 옮기는 질환이냐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역학으로 접근했다면 이것도 다 질병이죠. 질병인데 그럼 답을 4개를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여기서 뭐가 4개 중에서 하나가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럼 1번도 남한테 안 옮기죠. 세 번째도 고혈압도 아니죠. 폐암도 아니죠. 그럼 답은 뭐가 돼요? 콜레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난다는 거. 답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10번 보세요. 인위적으로 항체를 주사하여 얻은 거. 이것도 귀에 덕지가 않도록 했던 거죠. 이것도 짧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면역에는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선천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남의 유전자를 바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남의 유전자를 다 바꿔요? 아니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어떻게 질병을 예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선천적은 우리가 면역 왜 장수 집안은 장수가 나오고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이런 거니까 유전과 관계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후천적은 어떻게 예방을 하면 질병이 막을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능동면역이 있고 수동면역이 있다. 능동면역은 우리가 자연 능동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 능동면역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면역은 뭐가 돼요? 자연 수동면역. 수동면역 이꼴 피동면역 똑같은 거예요. 피동면역. 그 다음에 인공 뭐가 돼요? 수동면역 이꼴 피동면역이 되는데 자연 능동면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질병을 앓고 얻는 거예요. 질병을 앓고 하는데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 거 해설이 있어요. 죽을 똥 살 똥 앓는 것도 질병을 앓는다 그런 것이고 불연성이라는 것은 균이 들어와서 나한테 증상만 안 됐다 뿐이지 다 할 짓은 다 하는 거죠. 나한테 면역이 만들어지는 질환이라면 면역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한테 옮기는 질환이라면 나한테 증상이 없다 지만 다 옮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19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것도 아니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로 불연성 감염으로 돼가지고 퍼뜨리는 요주인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설명을 해야 알아듣는데 설명을 전 시간처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어서 불연성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균이 들어갔지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질병에 따라 옮기는 질환이라면 남한테 옮기고 면역이 생기는 질환이라면 면역이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때 질환을 알았다는 건 죽을 똥 살 똥 앓든 아니면 증상이 없이 앓든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자연 능동 면역으로 해서 면역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은 우리 주위에 균들이 있을 때 내가 균을 얻어서 앓든지 뭘 하든지 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에서는 질병 발생하는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안 났지만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 이꼴 독감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추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 변화 이꼴 단기 변화는 3, 4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홍역이라든지 폐기래 일본 내요 이런 것들이 3, 4년 주기로 발생할 때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미리미리 해요. 근데 우리 주위는 우리 나라 같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미리 우리가 보게 돼 주위에 있으면 내가 얻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내가 예방접종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일명 뭐가 되는 거예요? 인공능동면역이에요. 인공능동면역은 예방접종을 해서 얻는 거죠. 예방접종에는 우리가 균을 가지고 질병이 발생한다면 균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백신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왁진이꼴 그리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소가 질병을 유발하면 독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독소를 100% 독소를 넣는 것이 아니고 순화시켜서 넣거나 또는 뭐예요? 정제해서 넣기 때문에 순화독소 예방접종 이걸 톡소이드 예방접종 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화독소 예방접종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백신에는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는 것을 생균 백신이라 그러는 것이고 죽여서 넣어주면 뭐라 그래요? 사균 백신 그런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것도 다 애호라고 얘기해요. 사균 백신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 질환이죠. 장티푸스라든지 파라티푸스 그 다음 콜레라는 실제 예방접종을 안 하지만 시험 대비를 한다는 얘기했던 거죠. 세균성 이질은 안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0일에도 뭐가 돼? 디피티 해가지고 디프테리아 100일에 파상풍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디프테리아 이거 100일에
그 다음에 이거 파상풍 얘기하죠. 그럴 때 디프테리아랑 파상풍은 여기 들어가고 백신은 어디 간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들어보세요. 여기 파상풍이에요. 백일이고 그 다음에 일자 따서 1번 내용 여기 있고 1번 내용은 생균도 되고 폴리오도 생균도 되고 사균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백신을 맞춘다든지 예방접종이 우리가 백신과 톡소이드가 있다는 거지. 살아있는 균을 넣어주면 생균 백신, 죽여서 넣으면 사균 백신 이런 것들 하면 인공 능동 면역이 되는 것이고 엄마가 아기한테 모체가 엄마가 아기한테 태반을 통해 줬다든지 모유를 통해서 주는 것들은 자연 능동 면역이에요. 수동 면역이에요. 수동 면역 이꼴 피동 면역 그런다는 거죠. 아, 엄마가 아기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항체를 넣었다든지 그 다음에 항독소를 넣다든지 우리가 면역 혈청을 넣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인공 수동 면역 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해설 써놨으니까 해설 어디 가서 거기 있네? 다 있잖아요. 다 이제 나중에 외우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지요. 그러면 10번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항체를 넣었대요. 그럼 항체를 넣었으면 뭐가 된다? 인공 수동 면역이 되는 거죠. 이꼴 내 스스로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짧게 해서 그렇지 능동은 잘못 얘기했네. 능동은 내 스스로 싸워서 우리가 얻은 면역이고 수동은 뭐가 돼요?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시간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들었던 학생들을 이해를 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짧게 해서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수동은 누가 대신 나를 싸워서 면역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것은 능동은 내가 혼자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균이 바깥에 있다면 이게 이제 바깥으로 표현하면 안으로 들어가서 나하고 여기 있는 친구랑 막 싸워서 주거니 받거니 두드려 패고 싸워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내가 면역을 얻은 거지. 그럼 나는 능동 면역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수동 면역은 나 혼자 이 학생하고 싸우는데 누가 옆에서 거들어준 거지. 이거 수동 면역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론에 들으시고. 그러면 여기서 다 항체를 주입했다 뭐가 돼요? 인공 수동이죠. 그럼 본인들이 쓸 때는 이게 이제 문제풀이 지금 해설을 우리가 기출 문제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1월달, 2월달에 했다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연 능동 면역은 질병을 앓고 얻는 거다. 이렇게 써면서 외우는 거죠. 자연 수동은 뭐가 돼요? 엄마가 아기한테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인공 능동은 뭐가 돼요? 예방 접종을 한다. 이렇게 써가면서 외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 수동 다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11번 보게 되면 역학에는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역학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기술역학이 있고 일단 이름부터 중요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기술역학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의사다. 아니면 그러면 내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술역학은 1단계 역학이 되는 건데 기술역학이 있고 두 번째 뭐가 돼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면 분석하는 것이 분석역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적 수식학 뭐가 돼요? 3단계 역학,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은 원래 분석역학 안에 들어가는 건데 실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균을 갖다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질병이 발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가 돼? 분석역학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정확은 하죠. 가장 정확한 게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석역학 안에 들어가지만 뒤로 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작전역학,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평가할 때 쓰는 것이 작전역학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름부터 알아두시고 거다 해설이 다시피 기술역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질병을 분포라든지 또는 뭐가 되냐 거기 있다시피 분포라든지 경향을 알 수 있는 건데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몇 단계 역학이 되는 거예요? 1단계 역학이죠. 그럼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뭐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다. 그랬더니 폐암이 40살부터 발생한 환자들이 많더라. 내가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있다고 치면 그럼 이 환자들이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나요? 그랬더니 고등학교래. 그럼 고등학교 가서 진짜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발생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이론 시간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있다가 보면 이제 폭로 집단, 담배 피우지 않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비폭로 집단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험한 결과 누구나 20년, 30년 담배를 피우면 확률적으로 폐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지금 담배는 금연을 하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분석을 하는 것이 분석역학이에요. 분석역학에는 뭘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원인을 밝히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술역학은 원인을 밝히자는 것이 아니고 가설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병이 어떤 패턴으로 유효하는지 그래서 아까 왜 내가 추세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순환 변화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역학적 현상이 여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럼 기술역학은 우리가 1단계 역학이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면 분석하는 것이 뭐가 된다? 분석역학이죠. 그래서 기술역학 결과로 얻어진 가설은 기술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분석한다 또는 연구한다 그럼 뭐가 된다? 분석역학. 그러면서 2단계 역학이 되는 거죠. 이거의 목적은 원인
원인을 밝히자는 거지요. 그럼 분석역학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냐? 이번엔 시험에 안 나서 안 하지만 단면조사, 두 번째 뭐가 돼요? 환자 대조군 조사. 환자 대조군 조사와 후양성 조사가 비슷하죠.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향성 조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장점 단점도 다 나는데 딴 지역은 낮지만 올해 서울은 안 났기 때문에 그걸 안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론역학은 수학적 수식화 이러면 이건 뭐가 된다? 3단계 역학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실험역학 있고 임상역학에는 이중 맹건법도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가장 역학 중에서 정확해요. 쉽게 말하면 코로나19가 누구는 갔다 해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 한 78억 되는 인구한테 다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가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매일 얘기하는 것이 일제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 질병을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학이 일본이 발전한 것이고 일본 의학이 일본 놈들이죠.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나치 정권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들이 발전한 건데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만 정확도로 말하면 지금 실험역학이 가장 정확한 거죠. 근데 인권 차원에 문제가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질병과 균을 우리가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개발했다든지 의약품 개발했다든지 이럴 때 임상실험할 때 쓴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중 맹건법도 설명했고 여러 가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역학은 거절 보게 되면 실험군을 원인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역학으로서 가장 정확해요. 지금 묻는 게 이거잖아요. 가장 정확하죠. 가장 정확한데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돼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블라인드 이중 맹건법. 이중 맹건법은 실험하는 사람도 모르고 먹은 사람도 모르고 이런 것들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작전역학은 우리가 원래 위생사에 나다가 작년인가 언제 우리가 보건의료 서비스 평가할 때 쓰는 거 찾아라. 작전역학 경기도에서 났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11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1번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규명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거에서 위에서 역학적 연구를 설계하고자 할 때 인과적 연관성에 관한 근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거 찾으라는 거죠. 그 말을 조금 바꿔놨다 뿐이지 역학에서 원인을 밝히는데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어떤 거에 노출되면 걸리고 안 걸리고 질병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것이 무슨 역학이에요? 임상역학이지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쉬운 거가 있으면 그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장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에 했을 때 가장 높은 연구 그 우리가 연관성에 대해서 인과적 연관성에서 원인과 결과 요것이 어떤 균이 들어가서 어떻게 발생하나 이거에 인과적 연관성의 근거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구적 방법은 첫 번째 실험 연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몇 명한테 뿌리면 몇 명이 걸린다. 이것도 정확하게 나오죠. 답 몇 번이에요? 실험 연구 이꼴 뭐가 돼요? 임상역학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단면조사는 뭐가 돼요?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기간인데 이건 장점이 우리가 후양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보다 시간이 짧게 들고 단점은 인구가 많아야 된다. 그러므로 일반화 쓸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죠. 환자 대조군은 뭐가 돼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다 설명했던 거죠. 이것들은 편견이 크고 그 다음에 희귀한 질환에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건 또 장점이 있지요. 전향성에 비해서는 시간과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죠. 코트 연구에는 전향성 코트가 있고 후향성 코트가 있는데 공중보건학에서 그냥 전향성 조사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럼 전향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흔한 질병, 폐암 같은 거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도 산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 단점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 다 했던 거죠.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이걸로도 또 1시간 걸리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12번 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12번 보게 되면 교차비 있죠. 교차비 꼴
교차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이론 시간에 했던 교차비로 공식을 구하면 뭐가 돼요? 딴 학생 벌써 합격하고 왔다 이랬던 거죠. 그럼 교차비는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출. 이 공식이죠. 해설 보세요. 해설 보게 되면 일단 뭐가 돼? 상대 염도. 아까 전향성에서 구할 수 있는 상대 염도, 비교 염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술력학에서 담배를 피웠더니 40년간 피웠더니 우리가 보게 돼. 아니 20년간을 피웠더니 평형이 발생하더라. 그럼 내가 의사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분석을 해봐요. 실험을 하는 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 담배 피우는 학생 고등학생 들어봐라. 그럼 뭐가 돼요? 1000명이 있다. 그럼 1000명을 이것을 의학에서 어떤 원인 물질에 관여가 있으면 폭로라 그러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게 비폭로죠. 그러면 여기에서 폭로한 집단 중에서 발병률, 이것이 발병률까지 쓰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상대 염도 이꼴 비교 염도는 폭로 중에서 발병률, 그 다음에 비폭로 중에서 발병률.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 1000명 중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 1000명인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 1000명인데 여기서 10명이 발생했다면 10이 되는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학생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여기가 1000명이에요. 근데 한 명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000분의 뭐가 돼요? 10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내항해고 외항해고 가니까 잘라져서 뭐가 된다?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 공식을 묻는 거죠. 폭로 중에서 발병률 나누기 비폭로 중에서 발병률. 그 다음에 기여의 염도 이꼴 귀속의 염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폭로 중에서 발병률 빼기 비폭로 중에서 발병률이에요. 폭로 중에서 발병률 빼기 비폭로 중에서 발병률. 쉽게 말하면 1000분의 팔도 아프고 시간도 없으니 1000분의 10 빼기 1000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기여의 염도. 이것은 전향성 조사에서 쓸 수 있는 거다 이겠고요. 그럼 지금 오지비는 어디서 쓸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위험도 산출을 환자 대조군을 못해요. 그럼 환자 대조군에서는 오지비를 쓰는 거 이꼴 교차비를 쓰는 건데 내가 공식이 올 때 이렇게 어렸던 거죠. 오지비 이꼴 교차비는 공식이 거의 있지만 항상 우리가 여기에 환자가 있고 여기 건강자가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자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조군이 되는 거죠. 환자 그룹이 있고 환자가 아닌 그룹이 있고 그럴 때 여기 큰 나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큰 나누기 위에 또 분자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자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일단 여기 요거가 카메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춰져요? 여기 비춰지냐고. 그러면 요게 폭비예요. 그럼 항상 뭐라 하냐면 폭로 중 폭비. 이것도 폭비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폭비.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 큰 나누기에는 환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 중에서 유해물질에 폭로됐다. 그 다음 환자 중에서 유해물질에 폭로되지 않았다. 이거죠. 비폭로. 그 다음에 이것은 건강자 또는 대조군 중에서 유해물질에 폭로됐다. 그 다음에 뭐가 된 건강자 중에서 이꼴 대조군 중에서 유해물질에 폭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내항해고 외항해고비예요. 이렇게 이론 시간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이라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딴 애 벌써 합격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게 되면 내항해고 내항해고분 위로 가지요. 그러면 지금 폭로 중에 환자 중에서 폭로 곱하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건강자 중에서 또는 대조군 중에서 비폭로 나누기 이렇게 가는 거죠. 환자 중에서 뭐가 돼요? 비폭로. 그 다음에 건강자 중에서 뭐가 돼요? 곱하기 건강자 중에서 폭로가 되는 거죠. 내항해고 외항해고 분자 내항해고 분모 가니까 일단 요거 잡는 거예요. 이론할 때는 환자 중에서 폭로. 그러면 환자 중에서 폭로를 잡고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공식을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질병이 있다는 거죠. 그 질병 플러스가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마이너스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환자가 지금 뭐가 돼요? 거기 복이 이렇게 수직으로 됐죠. 수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출은 일명 폭로라는 거예요. 플러스 비노출은 마이너스죠.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환자 폭로.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에서 아까 설명할 땐 그랬는데 지금 여기 쉽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질병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질병이 있다. 질병이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노출이 플러스 비노출 마이너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 B는 임의 문자예요. 내가 항상 얘기죠. A, B는 지금 A, B, C, D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걔는 필요 없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다를 여기 A, B, C, D 이렇게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처럼 뭐가 돼요? A, B,
C, D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지금 소문자로 썼으니까 이렇게 D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A, B, C, D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항상 뭐라냐면 질병이 있다는 것과 노출을 잡는 거예요. 잡고 어떻게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저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때는 이론할 때 이제 설명하냐 하는 것이고, 문제가 이거 계산돼야 돼요. 계산도 할 때는 일단 노출과 질병이 있다. 환자죠. 환자가 기준이 되고 환자가 있고 노출을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비라는 교차 지그재그로 한다. 이렇게 이것이 분자로 가는 거죠. 분모는 뭐가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오즈비는 OR 교차비. 교차비를 이거랑 혼돈하면 돼. 아까 상대 있죠. 상대 이염도와 비교 이염도 헷갈리게 생겼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라고 하는 건데 오즈비 이꼴 교차비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A 분자가 이거 슬러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D 분의 C, B 그래 되고 B, C 그래 되고 그렇죠? B, C 이렇게 되는 거죠. A, D 나누기 B,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그 나중에 계산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예요. 답 뭐가 된다? 1번이 되는 거죠. 13번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병원체가 숙주에 들어가면 감염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이것은 균이 들어가서 한 마리가 10마리 100마리 될 것인가 증식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한다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균들도 할 때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일단 한 마리가 들어가서 이것이 균이면 한 마리가 들어가서 10마리 100마리 되는 것을 감염력, 그 다음에 증상을 나타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병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균마다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거죠.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동력 가지고 간다 이런 말 했던 거죠. 그럼 문제를 와보시자고. 아니 문제가 아니고 해설 보세요. 아까 이것도 다 해설 있었죠. 해설 보게 되면 다 외워야 되는데 오지비도 거기 있죠. 해설 써놨고,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환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지비 거기 13번 가기 전에 환자 동그라미 치고 노출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이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이거 환자 동그라미 이렇게 쉽게 외우라는 거죠. 원리라면 한참 걸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큰 나누기 분모에 환자 동그라미 치고 B 동그라미 치고 B 노출이죠. 큰 나누기 밑에 대조건 이꼴 건강자 대자 동그라미 치고 노출, 대자 동그라미 치고 B 동그라미 치면 아까 저거죠. 저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염도는 폭로 중에서 나누기 비폭로. 어디 갔어? 이거. 그 다음에 기여 염도는 폭로 빼기 비폭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13번 감염력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가 그럼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숙주 병원수라는 건 균의 고향집이에요. 균의 고향집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균이 자라는 고향집이 병원소가 리절버가 되는 것이고, 숙주는 뭐가 되냐 병원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자라고 크고 하는 거에 우리가 척추동물과 무척동물이 되는 거예요. 병원소는 우리가 사람도 되고 동물도 되고 토양도 되지만 무생물도 되지만, 우리가 숙주는 무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척추동물과 무척동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도 용어정의 다 알아야 되는데 대충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증식하는 능력. 그러면서 다음 줄 이것들은 다음 줄 보고는 병원체의 채소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공식은 감염력은 분모가 감수성자가 이론을 안 들은 사람은 모를 거란 말이에요. susceptibility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균을 받아들일 몸이에요. 쉽게 몸이 약한 상태예요. 면역에 반대죠. 그래서 감수성 있는 자 분자는 뭐가 돼요? 여기 있다시피 감염자 수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이에요. 어떤 균이 들어가서 균이 유행을 한다는 것은 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 결혼해서 자식 낳던 거 똑같아요. 종족 번식을 하자는 거예요. 요 단계가 지나면 병원력이 있어야지 현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력은 내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저 사람이 다리가 아픈가 보다 그러진 않죠. 저 사람이 기관지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와 관련된 것이 병원력이죠. 병원력은 감염된 숙주에서 현성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현성질환을 중요히 표시했고, 그러면 순서가 병원력은 감염자 분자가 감염자 수죠. 분모가 우리가 전체 감염자, 그런 다음에 분자는 뭐가 돼요? 팔병자수 이루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동력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순서가 아까 감염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병원력이 있어야 되고, 균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땐 동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동력은 분모가 뭐가 돼요? 그 전 단계인 병원력 있는 그걸 뜻하는 거죠. 전 발병자 수분에 분자는 후유증 죽일 것인가 아니면 장애를 유발할 것인가 이것이고, 치명률은 질병에
우리가 걸린 A라는 환자가 있으면,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이것들이 뭐가 돼요? 치명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상수 옆에 쓰는 것을 10의 X 쓰는데 공중보건학에서는 100을 쓴다 이런 말 계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발생률은 분모가 원래 역학으로 보면 기간과 시점을 다 쓰는데 공중보건이나 역학에서는 기간을 주로 써요. 왜? 의미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점은 잘 안 써요.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관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공으로 가면 기간과 시점을 다 얘기해요. 그럼 공중보건으로 접근을 짧게 한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니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분모, 그때 우리가 감수성자, 분자는 뭐가 돼요? 그때 새로 발병한 환자 수가 되는 것이 발생률이다. 그래서 분자가 새로 발병한 환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나중에 각인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할 때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면역자와 기감염자는 제외예요. 기감염자는 앓고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학생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나중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은 일정 기간에 분자가 새로 발병한 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중요 표시해놨지요. 왜 이걸 하는 것이냐.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추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유병률은 우리가 이것도 원래 역학으로 말하면 시점과 기간을 다 써요. 그런데 우리가 공중보건이나 역학에서 의미가 있는 그 통계치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건 시점인 걸 써요. 근데 이건 딴 것과 틀리게 분모가 알았든 면역이 됐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타냐? 오탄이에요. 딴 것들은 일반적으로 감수성자. 감수성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면역의 반대예요. 면역은 어떤 질병을 막아내는 힘이죠. 근데 감수성은, 이때 감수성은 석셉터빌리티로서 균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감수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질병에 몸이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분모에 우리가 다 감수성자가 들어가는데, 유병률은 그래서 면역자와 기감염자는 거의 다 빼죠. 지금은 2차 발병률도 그렇고 발생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염력도 그렇고 그랬는데, 유병률만 아니에요. 다 들어가요. 앓고 있든 면역이 되든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면역자와 기감염자를 다 포함시키죠. 그리고 그 당시 현재 환자, 이것들이 유병률이 되는 거죠. 2차 발병률은 기감염자와 면역 접촉자인데, 접촉자 중에서 면역자와 기감염자를 빼고 분자에 뭐가 돼요? 발병자 수 이르는 거예요. 이것은 왜 하는 것이냐. 우리가 보게 되면 동그라미 두 번째, 발단자. 쉽게 외부에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이 하나 사람이 잠복 기간 동안에 몇 명을 퍼뜨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하는 것이 발생률이 되는 거예요. 2차 발생률에 2차 발병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군대 같은 경우는 같이 공간에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한 명이 코로나 환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이 한 명으로 해서 몇 명을 퍼뜨렸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2차 발병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유병률 같은 것들은 왜 쓰는 것이냐. 유병률은 나중에 역학적 특징에서 만성에서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성은 우리가 보게 되면 오래오래 앓는 거죠. 그럼 오래오래라는 건 며칠이냐. 보통 한 달 이상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성 질환자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문의 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약품 수도, 약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고, 병상 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병률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냐면 병상수. 쉽게 병상수라는 건 병원에 그 누워있는 침대죠. 이렇게 규모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병원급이라는 건 30병상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병원이라 그러고 100병상 이상인 걸 종합병원 그런데, 어떤 병원의 규모 있죠. 이런 걸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전문의 수, 약품 생산수,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 유병률의 그 통계 의미예요. 그리고 2차 발병률 아까 얘기했고, 폐쇄된 집단에 몇 명을 퍼뜨릴 것인가 이것이고, 발병률은 우리가 이것도 기감염자와 면역자를 제외하는 건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전체 기간을 본다면 발생률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문제를 와보시고, 거기 보게 되면 10 몇 번 13번 보게 되면 병원체와 숙주 간 상호작용 지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감염력은 병원체가 숙주 내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거. 요게 포커스죠. 증식. 맞네? 증식하여서 증식을 하는데 사람마다 증식하는 게 포커스예요. 그러다가 몸이 약하면 똑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은 불연성으로 끝나서 그냥 아무 증상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가 돼요? 현성이 될 수도 있고, 또 면역되는 질환이라면 불연성으로 돼서 면역도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증식하여 숙주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다. 맞죠? 두 번째, 우리가 동력은 현상 감염자 중에서 매우 심각한 임상 증상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거죠. 맞지요? 그 다음에 2차 발병률은 그러니까 2차 발병률은 거기다 숫자 2를 안 써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 2차 발병률은 감염된 사람 중에서 병원자, 발병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접촉자 중에서 2차 발병률은 이거란 말이에요. 2차 발병률은
2차 발병률. 2차 발병률은 분모가 접촉자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명 있다. 그럼 100명에 코로나 환자가 여기 어떤 환자가 들어왔다면 접촉자 100명이라면 접촉자 100명이에요. 그런데 접촉자 100명이지만 여기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미 그 들어오기 전부터 알았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접촉자지만 접촉자 중에서도 더 자세히 있다고 치면 접촉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그러기 전에 이미 뭐가 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걸 뭐라 그래요? 기감염자가 있고 기감염자. 그다음 면역자가 있다고 치면 면역자가 있으면 기감염자는 우리가 이 교실에 100명의 환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돼 한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을 퍼뜨릴 건가 보는데 여기에 이 한 명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치면 기감염자가 10명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알았어요. 앓은 사람이 알아서 면역이 생겼다면 20명이 있다고 치면 접촉자는 100명이지만 여기서 누구를 빼주는 거예요? 기감염자 10명과 면역자 20명을 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뭐가 돼? 10명 더하기 20명. 그럼 결과적으로 30명을 빼는 거죠. 그럼 30명을 빼게 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접촉자 중에서 뭐가 된다? 감수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접촉자 중에서 감수성자가 맞는 거고 또 우리가 이게 없다 그러면 대충 기감염자와 면역자가 없다 그러면 접촉자 찾지만 접촉자가 있고 이번에 접촉자 중에서 감수성자라든지 그럼 접촉자 중에서 감수성자를 또 얘기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접촉자 중에서 기감염자와 면역자를 뺀 거다. 이거죠. 제외한 거다. 이거죠. 여기에서 발병자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곱하기 이거는 상수는 10 옆에 쓰는 걸 상수 그러는데 10을 써도 되고 100을 써도 되고 만을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돼요? 삼성을 쓰죠. 1000을 쓰죠. X승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1000을 쓰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리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2차 발병률은 감염된 사람 중에서가 아니고 접촉자 중에서 감수성자 이래야 되는 거죠. 또는 접촉자 중에서 기감염자와 면역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뒷말은 맞죠? 발병자의 비율이다. 뒷말은 맞다. 앞에 때문에 틀린 거죠. 3번이 틀린 것이고 이거 몇 번 풀었어요. 그리고 이론 강의할 때 작년 올해 시험 본 학생들은 내가 뭐 질문에 대한 강의에서도 풀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장에서도 1장, 2장, 3장, 4장인가 여기서도 풀었고 문제 풀이 때도 1월달, 2월달 그 다음에 파트 1, 파트 2 모의고사 몇 번 풀었다면 답 몇 번? 3번이죠. 병원력은 우리가 감염된 숙주에서 현상을 일으키는 능력 맞죠? 답 몇 번? 3번이 틀린 거죠. 14번.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4번도 우리가 보게 되면 귀에 덕지가 않도록 했죠. 그것도 귀에 덕지가 않도록 풀었단 말이에요. 보기 내용의 인구 구조로 그랬죠. 이것도 프린트에 있죠. 그럼 프린트해 보게 되면 이것도 설명을 할까요 말까요? 시간을 보고 나서 이 14번이니까 한번 해줄까요? 피라미드형이 있고 그럼 피라미드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있다시피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거기 해설 있다시피 피라미드형이 있고 우리가 인구 구조에 따라서 피라미드형이 있고 종형이 있고 항아리형이 있다. 그 다음에 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호령이 있다. 그럼 정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거기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가 아니고 이것은 뭐가 돼? 빨간 거로 친 거는 사람마다 우리가 아니 사람이 아니고 나라마다 노인의 기준 틀리죠. WHO가 노인이라는 기준은 몇 세로 한 거예요? 여기 빨간 거로 친 것이 50이에요. 50.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60으로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년퇴임은 60도 하는 사람이 있고 지역마다 아니 직장마다 틀리죠. 그런데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노인이라는 65세지요. 그래서 요거는 65세도 돼요. 65세. 그럼 요것이 노년부양비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우리 중학교 3년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따라서 14세 이하는 근로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15세 이상과 이하는 나중에 할 건데 기준점 포함되는 거죠. 그럼 중학교를 졸업하면 15세가 돼요. 따라서 만 15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하에 18세 미만까지는 부모의 동의하에 우리가 중학교만 안 다니면 중학교 다니면 안 되고 학생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의 허락 받아가지고 돈 벌어도 돼요. 그럼 요것은 유년부양비지. 요거 14.
14. 그럼 요까지는 유형부양비, 요거 논형부양비. 그럼 일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요것이 생산층이죠. 그럼 생산층이라는 건 15세부터 49세, 15세부터 59세, 15세부터 64세 이럴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피라미드형이에요. 피라미드형인데 첫 번째 출생이 높고 사망이 낮아요. 당연히 두 번째 뭐가 돼요?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14세 이하가 여기는 50세 또는 뭐 60세 또는 뭐 65세에 몇 배 이상이다? 2배 이상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쳐놓으면 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2배 이상이다. 이게 더 크다는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써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잘라져 이렇게 잘라져 도망갔다 이렇게 잘라져 도망간 거 이렇게 잘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피라미드형은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종형은 요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 위에 치는 거는 노년이에요. 50, 60, 65. 요것은 뭐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은 뭐가 종형인데 첫 번째 출생과 낮고 사망도 낮고 이거죠. 출생이 높고 사망이 낮은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가 돼요? 우리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14세 이하가 50세 팔도 아프니까 밑에가 똑같은 거죠. 60세 65세에 뭐가 된다? 2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2배 이상 이건 2배 이상이 되는 것이고 14세 이하가 50세 60세 65세 2배 이상 이것은 뭐가 돼요? 2배 정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바꿔오기면 안 되고 그럼 그냥 글로 외우고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2배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잘라져요. 잘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항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50세 그 다음에 14세 또는 60세 65세 이거죠. 그럼 생산층은 결과적으로 이거라는 거 이거. 그래서 시험에 날 때 생산층은 상황에 따라 틀려요. 15세부터 49세, 15세부터 59세, 15세부터 64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명 항아리형이죠. 항아리형. 이것은 뭐가 돼요? 첫 번째 출생이 사망보다 그 해설이죠. 더 낮다는 거예요. 낮다 보니까 두 번째 뭐가 된다? 감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세 번째 14세 이하가 50세 또는 60세, 65세에 2배 이하가 된다는 거죠. 2배 이하. 그럼 이게 더 크다는 건가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 글대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출생이 높고 사망이 낮고 출생도 낮고 사망도 낮고 출생이 더 낮고 이거 다 외우는 거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증가, 정지, 감소 14세 이하가 50세, 60세, 65세에 2배 이상 2배 정도, 2배 이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이제 세 개를 쌍으로 묶어요. 묻는 것이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별형 이꼴 스타형은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생산층이 그림으로 말하면 이론 시간에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이제 세 개로 쌍으로 묶어서 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가 보게 된 별형은 이거죠. 이렇게 생산층이 뿔룩 나왔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이 생산층이 뿔룩 나온 거죠. 이것은 별형 이꼴 뭐가 돼요? 스타형이 되는 거죠. 이 별형이 되는 것이고 이꼴 도시형이 되는 거죠. 생산층 요 2평이 되는 거죠.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뭐가 돼? 2분의 1 이상 되는 거죠. 이상 되는 것이고 호로형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가 되는데 호로형 이렇게 되는 거죠. 농촌형이 되는 거죠. 이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호로형 이꼴 기타형 이꼴 농촌형이 되는 거죠. 생산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죠? 거기다 해설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이론 시간에 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 해설 보게 되면 다 풀었었지요. 푸른 게 아니고 해설 있죠. 그 2배 이상. 여기 혹시 등이 꺼진 것 같으네. 괜찮은 거야 이거? 여기서 보게 되면 2배 이상. 다 해설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래서 피라미드 출생률은 높고 사망률이 낮고 이걸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쉽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쓰는 거 나중에 올 때 이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첫 번째 감소형 인구로서 감소네 이거 뭐예요? 항아리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항아리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소형으로서 출생이 사망보다 낮은 인구고 평균 수명이 높은 선진국가도 한 몇 번? 2번이죠. 그 다음에 15번 인구구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뭐가 되는 옳은 걸 찾으라는 거죠. 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이다. 이거 답이 1번이죠. 해설 보실래요? 이것도 몇 번 풀었죠. 몇 번을 풀었어?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8번 8번을 풀었네. 이렇게 풀어도 모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인가? 얼마나 신경을 안 쓰고 했으면 틀리겠냐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반드시 노령 인구와 노령 지수가 상당히 잘난다. 서울은 맡아놓고 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부양비는 그 여섯 번째 생산층이고 이거죠. 여기 이 생산층이 여기를 먹여 살리는 거. 여기와 생산층이 여기와 여기를 먹여 살리는 거. 이거 생산층이 여기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부양비라는 것은 경제활동 인구 또는 생산층 인구분의 여기 유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이것들이 뭐가 돼 합치면 비경제활동이 되는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가 있고 비생산층 인구가 되는 거 노령과 그다음에 노령 인구자가 들어가는 거 틀리죠. 내가 고대로 띄워놨죠. 노령화 지수 이꼴 노년화 지수 그다음에 노령 인구지수, 인구자가 들어간 틀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아인구, 유년인구, 종속인구가 다 있는데 분모가 다 뭐가 돼요? 경제활동인구예요. 그러니까 15세부터 50세 또는 15세부터 60세, 15세부터 65세인데 아니 15세부터 15세부터 49세, 50을 한다면 15세부터 그 다음에 60세가 노인이라고 보면 59세 65세가 노인으로 보면 15세부터 우리가 64세까지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아닌 게 있죠. 뭐가 되는 거예요? 노령 지수가 아니죠. 이거 모든 지역 잘 난다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지수 하게 되면 앞에 거는 다 분자로 들어가요. 근데 분모가 노령 지수냐 노령 인구 지수냐에 따라서 분모가 틀리죠. 그럼 분모가 노령 지수 노령화 지수 똑같은 건데 분모가 이건 유년인구가 되는 거죠. 유년인구를 누굴 뜻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유년인구. 이것들 이거죠. 이거 1세부터 0세부터 몇 세까지 14세까지 이거죠.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유년인구가 내가 고딕으로 탁 쳐놨죠. 분자는 뭐가 돼? 노년인구. 또는 65세 인구 또는 50세 인구 이래 되는 것이고 노령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그 다음에 유아도 뭐가 돼요? 분자가 유아고 분모는 뭐가 돼요? 경제활동 인구 또 서울은 성인 인구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년은 경제활동 인구 유년 다 똑같은 거죠. 종속인구 지수는 부양비랑 똑같은 거죠. 그럼 문제를 알아보시자고 15번 보게 되면 부양비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2번은 왜 틀렸느냐 노년 부양비는 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0세 이건 노령화 지수죠. 분모가 유년 인구가 되니까 2번은 노령화 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 틀렸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 끊어보시고 뒷말 연결시키면 2번을 뭐라고 쳐야 되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는 0 내지 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노령 화지수가 아니고 노령 인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인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세부터 65세가 생산층으로 본 거죠. 생산층 인구분의 분자가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령 인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은 내가 항상 맡아놓고 나니까 조금 변형식하지만 반드시 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2번은 노령 화지수 설명이고 3번은 노령 인구지수 설명이고 틀렸죠? 그래서 그리고 4번은 1차 성비는 출생시 성비가 아니고 1차 성비는 태아 성비. 여자가 100이 만들어지면 남자 보통 몇 명 만들어진다? 110에서 108명. 2차 성비는 출생시지요. 근데 지금 여기 1차 성비 했으니까 태아 성비 또는 출생 전 성비 그래야 되는 거죠. 틀렸죠? 3차 성비는 뭐예요? 현재 성비. 이거 다 설명했어요. 답 몇 번? 1번이 되는 것이고 16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죠? 첫 번째 강제보험이죠. 강제보험이고 두 번째 보험료는 차등부담하죠. 근데 차등부담하지만 율은 똑같지. 6.86%. 근데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 6.86이면 68,600원. 근데 내가 50% 내고 회사가 내주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제로 하지만 우리가 1,0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와 1억 받는 월급쟁이와 100만 원 월급쟁이는 율은 똑같지만 돈 면에서 보게 되면 차등 부담이죠. 근데 급여는 혜택 받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론 안 들어가서 애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급여라는 것은 내가 혜택 받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매달 6.86% 법적으로. 그런데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내니까 회사가 안 내줬다고 치면 68,600원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뭐가 돼요? 68만 6천 원 낸 사람과 그 다음에 1억 받는 사람은 686만 원 낸 사람이 배가 아프다. 그럼 똑같이 혜택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균등급여예요. 급여는 혜택 받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제, 전국민 강제로 들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보험료 낼 때는 정률제지만 율에서 똑같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이 내잖아 이것이 아니고 월급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에서 보험료는 차등보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혜택은 뭐가 돼요? 균등급여예요. 똑같이 혜택 받는 거죠. 100만 원 월급쟁이나 돈은 틀리게 냈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똑같이 받는 거죠. 차등 보험료 급여가 아니고 균등급여죠. 단 몇 번? 3번이죠. 단기보험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건강보험이나 연금은 내가 사회보장이라는 것이 이것도 설명 한참 걸린 사회보장은 농업사회 때는 조선시대 때 할머니, 할아버지, 큰엄마, 큰아버지 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누가 아프면 다 이렇게 거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뭐 4차 산업혁명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영국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유럽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다 돈 벌러 가. 내가 아프면 나를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내가 안 아플 때 사회에 누구를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아프면 사회 구성원 누가 나를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사회보장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지요. 그래서 이 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은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아플 때 꼬박꼬박 통장에 넣었다가 대지저금통에 넣었다가 내가 아프면 대지저금통 배갈로 쓰거나 내가 늙었을 때 대지저금통에 넣었던 걸 쓰는 게 뭐가 돼? 연금이고 보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것이 내가 건강할 때 벌었다가 놓고 내가 죽기 전에 다 쓰고 가는 게 단기보험이죠. 단모가 된다 3번이죠. 해설 보세요. 16번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있죠. 거기 사회보험은 NHI가 내셔널 헬트 인슈런스고 민간보험은 사보험, 본인들이 얘기하는 실비보험이죠. 여기 휴지가 없어서 잠깐 먼지 좀 닦고. 그래서 보게 되면 민보험이 있는데 집단보험이고 강제고 그다음에 정률제 아까 6.86 그랬죠. 그러면 돈이 월급이 얼마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균등급여 거기 중요 표시해놨죠. 균등급여고 사보험은 쉽게 말해 민간이 하는 그 보험이 되는 거죠. 수급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차등급여 내가 또 보험료를 얼마 내냐에 따라서 민보험은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냈으면 적게 받는 거죠. 본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를 받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6번에 3번이 되는 거죠. 빨리 끝나야 되겠네.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정신건강에 관련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신보건법인데 제절로 몰소리가 또 들어와. 해설 보세요. 옛날엔 정신보건법인데 그 제목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줄여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8페이지 해설 보게 되면 정신건강복지법 2조도 문제풀이 이것은 그 뜻이에요. 17번에 보게 되면 공중보건법규 공중보건과 관련된 거기 4월 공중보건법규 특강 144, 145라는 것은 우리가 4월 달에 모의고사형 풀면서 법규 별도로 특강했죠. 거기에 있는 문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보건과 관계될 때 내가 뭐라 했었어요. 가장 틀린 거 찾아내면 강제로 입원시킨다. 그 다음에 전문의가 알아서 시킨다. 그 다음에 집에서 멀리 갔다 입원시킨다. 이 말 나오면 다 틀렸다. 그랬던 거죠. 그치그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정신건강복지법의 2조 보게 되면 첫 번째 모든 국민은 저절로 목소리가 나왔어. 먼지가 들어가서 아까 알러지가 있던 건 뭔지 모르래. 정신질환자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도 못해요. 그치? 웃기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최적의 치료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맞죠? 아니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핵심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거기 5번째 보게 되면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은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최소화가 중요하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지역사회 위주로 하는 거죠. 지역사회 위주로 우리가 지역사회 중심 치료가 되는 거지 전문의가
지 맘대로라는 거냐? 아니랬던 거죠. 지금 이거 묻는 거잖아요. 최소화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 읽었지만 거기 세 번째 보게 되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차별다운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미성년자는 특히 뭐가 돼요? 치료를 받고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이게 지금 묻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에 있는 세 번째 줄 보세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입원을 하는 거예요. 자의 입원이에요. 누가 강제로 끌고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법이 바뀌었을 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고, 여섯 번째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할 때는 의사를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닫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정신질환자. 그리고 일곱 번째,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주거지, 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여덟 번째 보게 되면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률적이라든지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거에는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과 관련된 법에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 이름이 긴데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2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시자고 17번에 보게 되면 정신건강 관련에 관한 거죠.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증진을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고 질병을 예방하여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건 맞는 말이고, 아까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우리가 길게 말하면 동그라미 두 번째 같은 거예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가 우리가 길게 말하면 되는 거. 짧게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규정한다. 세 번째, 정부는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법률, 서비스 개발을 강화하고 실행해야 된다. 1번부터 3번까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가 지금 정신건강복지법의 다섯 번째 있는 용어정에 있는 그 말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2번을 강화해요. 아까 뭐랬어? 2번은 최소한다 그랬죠. 이거 풀었단 말이에요. 2번을 강제로 시키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강화한다는 건 만시킨다는 거죠. 아니죠. 최소화하고 그래서 강화가 아니고 최소화하고, 병원 중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한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다 몇 번. 그래서 1번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3번을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로 입원시킨다. 이거 나오면 틀린 것이고, 멀리 갔다 입원시킨다. 그 다음에 전문의가 강제로 한다. 이 말 하면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법을 많이 다 외울 필요 없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답은 찍을 수 있다. 그랬던 거죠. 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우리가 보건직 같은 경우는 미어스가 얘기한 우리가 뭐가 돼요?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맡아놓고 나니 수없이 했지요. 근데 공중보건학에서도 의료직 같은 경우도 잘 나온다. 특히 어디 경기도. 그래서 이거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보건학에 나는 미어스 또는 마이어스 그러기도 하죠.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나는 그 포커스가 틀려요.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뜻도 자세히 나요. 근데 공중보건은 큰 제목만 보면 되는 거죠. 제목만 보는데 내가 그래서 효과와 효율은 차이점이 있다. 효율은 뭐가 돼요? 최소의 자원을 들여서,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최소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이 효율, 이응자가 들어가는 거, 효율성이다 이런 말 했던 거예요. 그럼 미어스가 얘기한 4대 인자가 있는데 우린 4대 인자는 누구나 다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수업 시였어. 이건 몇 번 풀었나 한번 보자고. 한번 472, 하나, 둘, 세 개, 4번, 5번 풀었네. 이래도 모르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쉽게 났잖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쪽은 쉽잖아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미어스가 얘기한 양질의료, 그거 맡아놓고 경기도 잘난다 수없이 했던 것이고, 보건직은 더 쉽죠. 보건직은 보건은 매일 하는 게 이 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접근성. 그 다음에 질 또는 뭐라 그래요? 질적 우수성. 세 번째, 계속성 이꼴 연속성. 이거는 뭐에 중복을 맞게 한 거다. 보건행정에서도 풀었고 여기서도 풀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지금 묻고자 하는 건 공중보건학에서는 이 제목이 주로 나요. 제목이 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효율성은 내가 시험 보는 때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효율성이냐,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노력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100점 맞아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줄을 치면서 열심히 죽기 살기 해야 된다. 이런 거 했을 때 비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설명을 더 자세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 일단 제목부터 요고 나서 지금 답과 관련된 것이 4번이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줄 끝에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빨리 최대로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게 일명 효율성이에요. 효과성하고는 말이 틀린 거죠. 이것도 다 설명했단 말. 답 몇 번 효율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죠. 거기 18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미어스 또는 마이어스 그렇게 다시 발음할 때 우리가 1969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수준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보건의료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치료 과정에서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한다. 이거 뭐가 돼요? 효율성이에요? 아니면 효과성이에요? 형평성이에요? 형평성과 접근성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 접근성을 안 했지만 다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평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인자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효과성도 있다 없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인자만 찾아서도 되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찍을 수가 있는 거 단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효율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번은 우리나라 보건행정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냐. 보건소. 이것도 귀에 덕지가 않도록 했던 거죠. 우리나라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여기다 쓸 시간이 없으니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보건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센터가 있지요. 그랬는데 보건의료원이라는 건 병원 같은 보건소지요. 그러니까 병원은 30병상 이상인데 30병상 이상인 거와 같은 규모가 큰 것을 보건소를 보건의료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해설했다시피 여기다 쓰면 시간이 없으니 보건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군구에 한 개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법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읍면에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소죠. 보건지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읍면동에는 뭘 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니은자가 들어가는 보건진료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법이 아니죠.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얘기죠. 해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4번째까지는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초등학교 세우려고 그러는데 학생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분교 세우는 걸 설명을 하듯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는 시군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를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지소는 읍면에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료소는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 근데 줄여서 내가 농어촌 특별법 근데 우리가 농어촌 의료법이지요. 여기다 하는 것이고 건강생활센터는 읍면동에다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핵심이고 그런 다음에 법적으로 지역보건법에는 건강생활센터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다. 그러면 시도의사를 뽑고 그 다음에 시장 군청을 뽑는다. 이런 말 다 얘기해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설명 못하겠고 보건행정관 법할 테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문제 풀 때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에 시행령에 있다 이 말을 할 것이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건 법이 아니고 그 지역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라 그러면 충청북도에는 서울시 조례를 안 따라요. 그럼 우리 서울에서만 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거 다 이론에 설명했고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랬던 거죠. 그럼 대통령령이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시행령이죠. 그래서 법에는 용어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죠. 첫 번째 이것도 좀 얘기해야 되나? 여기 법에선 동그라미 1번 일항이라고 읽어요.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 1점은 1호라고 읽어요. 그러면 2점 뭐라 그래요? 2호. 3점 뭐라 그래요? 3호. 그 다음에 가는 감옥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무. 동그라미 2는 뭘 한다? 2야. 그런 다음에 대통령령이라는 건 시행령에 가서 수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부서령. 우리는 보건과 관계되니까 보건복지부령을 내린다 그러면 시행규칙과 설명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이론 들으면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설명하려니 벌써 2시간이 다 돼가서 못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래서 거기 바로 시행령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에 하나씩 한다.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건소는 시군구에 한다는 것도 지역보건법에 있어요. 10조인가 몇 조 있는데 여기다 안 써놓은 거죠. 왜? 지금 시간이 없으니 그렇고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법 아까 얘기했던 거지. 여기는 진료소 니은자가 들어가는 진료소가 거기 이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건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지마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의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가 24주 교육받고 가서 하는
곳이 니은자 들어가는 보건진료소가 되는 거죠. 그럼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농어촌 의료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지 않고 계속하여 의사 배치가 어렵다. 그러면 이것들을 의료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라는 건 서울특별시가 있고 구청장, 지금 여기는 아마 여기 길 건너니까 동작구죠. 동작구청장 이렇게 해야지 시골에 구청장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청장은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마을이에요. 이 학생들이 지리를 인터넷에 나온 거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청장은 도시에 있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시장과 군수가 설치한다 이거죠.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서 답은 1번 왜 틀렸는가?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1번은 맞는 거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설치된다. 맞고 두 번째 1995년에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소법이 현재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됐다. 맞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고쳐지다가 2016년인가 또 한 번 뒤집어졌죠. 이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설치되며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맞아요. 간호사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군구예요? 아니죠. 읍면동에 한다. 그래 틀린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했어요. 어디서 했느냐? 341번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정교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곡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해설도 써놨지만 이거 생각나요? 우리가 거기서 이거 왜 341번에서 이거 있잖아요. 경기도가 우리가 시그마가 뭐냐 이랬을 때 이거 생각나냐고. 이 문제 또 먼지 들어가면 표준 편차 봤을 때 정교분포라는 거 이거잖아. 이거지요. 평균을 딱 잘랐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뮤로 나타냈지요. 그럴 때 이거 생각나. 이거 여기 세 개를 잘랐을 때 이거 마이너스 정교분포 밑에 곡선 면적은 뭐다? 1이다. 근데 양쪽으로 딱 나눠준 거지. 마이너스 0.5, 플러스 0.5. 여기 마이너스 1 시그마, 마이너스 2, 이거 육자가 아닌 거 시그마예요. 소문자 시그마, 2 시그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시그마. 그 다음에 플러스 1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 이거 생각나죠? 그럴 때 평균을 기준해서 이거 실내 구간 뭐가 돼요? 이 구간 이거 실내 구간은 우리가 보게 되면 평균, 이거 평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실내 구간, 이거 육자가 아니고 시그마예요. 몇 퍼센트다? 68점 몇 퍼센트다. 이거 생각나죠? 그 다음에 평균,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죠. 이거 실내 구간 이거. 그 다음에 평균, 이 빨간 거로 할까? 평균 기준에서 이거 플러스 2 시그마,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몇 퍼센트다? 95%다. 이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95%는 실내 구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 거 우리가 평균 기준에서 마이너스 3 시그마 이거죠. 플러스 3 시그마 이거 실내 구간 뭐가 된다?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거 뭐예요? 99점 몇 퍼센트 이거죠. 그러면 이 평균을 기준해서 얼만큼 분포됐냐? 그럼 거의 자연계는 우리가 보게 되면 평균을 기준해서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균이 90인데 여기서 1점 맞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퍼진다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 요거를 가지고 풀었으면 쉽게 알 수가 요거를 묻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이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 보세요. 20번에 정교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네 번째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곡선이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거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 시그마 플러스 1 시그마 이거죠. 그 다음 표준 편차 크면 마이너스 3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 표준 편차가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곡선이 좁아지는 거. 지금 여기 68%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마이너스 1 시그마 이거잖아. 이렇게 이거죠. 근데 3 시그마는 어디까지가? 이거죠. 이거예요. 이것만 알으면 되는 건데 다른 것들은 틀리라고 주절주절 써놨죠. 그럼 틀리라고 주절주절 뭘 써놨느냐? 왜 틀렸나 이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자고. 일단 참고부터 보세요. 참고부터.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들어간 건데 이것까지 다 알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 시그마는 뭘 뜻하느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것도 임의 문자죠. 어떤 사람은 평균을 지금 나는 뮤로 나타냈지만 어떤 사람은 m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렇죠? 또는 m으로 나타내기도. 이거 평균. 이거는 표준 편차고 이렇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넓다는 것은 우리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보시자고. 거기 참고부터 정교분포는 첫 번째 1번에 정교분포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평균에서 좌우로 X축, 이게 X축 이렇게 멀리 퍼지는 이런 거잖아요. 종 모양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자연현상에서는 수많은 결과들은 평균에 집중돼 있고 평균에 멀어질수록 도수, 이 숫자들이 작아진다는 거죠. 평균에 거의 다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주로 많잖아요. 평균에 해당하는 키, 평균에 들어가는 몸무게. 근데 뭐 여기서 키가 2m 되는 사람 또는 뭐 우리가 50cm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세요. 정교분포가 정교분포가 이 모양이 표준 편차 값이 같고 평균만 다르면 뭐가 된다? 이 도수 분포 곡선은 같은 모양을 한다는 거죠. 이 모양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게 평균은 같대요. 모양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평균이 같대요. 평균이 다르대요. 평균은 다르고 이거죠. 평균인지 0부터 가든 이쪽에서 보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는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이 모양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돼요? 지금 뭐가 뮤로 나타나면 이거죠. 그럼 이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평균은 다르다는 거죠. 평균은 여기서부터 0점, 50점, 그 다음에 80점 그랬다면 평균은 틀리지만 퍼져 있는 분포는 똑같다는 거죠. 이거예요. 지금 이게 동그라미 세 번째 그림을 그리면 이거죠. 평균은 달라요. 50점이 평균인 A반이 있고 B반은 80점이 있는데 이 흩어진 정도는 똑같다는 거죠. 표준 편차는 같고 모양은 이 종 모양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그 다음 평균만 틀리다는 거죠. 이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를 말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다만 보세요. 다만 평균값에 따라 곡선 종 모양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여기 50점 8점. 위치가 바뀌는 것은 이 위치가 바뀌는 건 뭐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평균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걸 다 써놓은 거예요. 무슨 고등학교 수학처럼.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의 종 모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고 위치 중요해 보셔야 되시고 그다음 네 번째 보게 되면 평균은 동일해요. 평균은 동일하고 표준 편차값이 다르면 다음 줄 어떻게 먹는 것이냐? 표준값이 다르면 모양이 바뀌죠. 평균은 같으면 다르면 정교분포는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즉 표준 편차값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더 많이 분산된다는 건 멀리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펑퍼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값이 작으면 평균으로 몰려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네 번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평균은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그림이고 거기 있는 네 번째 그림은 이거죠. 평균이 같대요. 평균이 이거예요. 같은데 맨 첫 번에 게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선 뭐가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조금 그림이 이상하게 됐네. 평균이 같대. 이걸 먼저 그려놓고 하자. 그렇게 평균이 이렇게 된 그림 있죠. 같은데 이것이 뭐가 돼? 이렇게 해서 이 봉우리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 이렇게 이 봉우리가 이렇게 표준 편차가 좁으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아까 요거 같이 보여주세요. 이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처럼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이거를 빨간 거를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네 번째는 이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좁아지고 평균은 같은데 우리가 펑퍼짐하게 퍼졌으면 이렇게 쭉 퍼지는데 표준 편차가 작으면 평균에 이렇게 집중됐다는 거잖아요. 특히 왜 외고 같은 애들 보게 되면 뭐 0.00 모르다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 이렇게 다 평균 근처에 다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뭐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나 일반 중학교 이런 데서는 뭐 100점짜리도 있고 들쑥날쑥 하는데 외고나 이런 데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면 0점 몇 점 가지고도 별로
비슷비슷하게 다 되는 거지.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편차 값이 작을수록에 평균에 몰려 있다는 것이 지금 빨간 거라면 이거. 평균을 갖고 연습해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으라고 고등학교, 중학교를 한 것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답 찾는 거예요. 모르면 이것만 알아서도 답은 찍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왜 틀렸나를 20번에 볼 테니까 보세요. 1번 써놨지요. 거기 1번 보게 되면 써놨는데 거기 20번에 평균 근처에서 놓고 평균 근처에 놓고 양측으로 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 낮아진다는 거죠. 평균 근처에 놓고 아까 여기 평균 근처에서 높고 평균 이걸 너무 두대기 대대기 그러니까 매대기를 써놨는데 이거잖아요. 이거 평균 근처에서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퍼져 있다는 거죠. 1번이 그 내용이고 그래서 두 번째 표준 편차에 따라 높낮이가 틀려지는 거죠. 표준 편차에 따라서 표준 편차가 우리가 보게 돼요. 좁으면 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이고 평균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에 따라서 곡선의 위치가 틀려지는 것이고 네 번째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간다 이 뜻이죠. 그럼 이제 1번에 거해선이 있으니까 1번은 왜 틀리냐?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평균 근처에서는 높고 평균 근처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있고 그래서 낮고가 아니고 높고 그다음에 양측으로 갈수록에 낮아진다. 숫자들이 이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고쳐야 되는 것이고 해설 써놨으니까 그다음에 2번은 평균에 따라 곡선 높낮이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2번은 표준 편차에 따라 이래야 되는 거죠. 표준 편차에 따라 곡선의 높낮이가 틀려지는 거죠. 표준 편차가 좁은 것이 작은 것이 이렇게 되고 넓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표준 편차에 따라 곡선의 위치가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평균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해설 다 써놨잖아요. 네 번째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에 곡선의 모양은 좁아진다. 그러면 목두시게 생겼네. 그럼 이거 다 20번 끝났죠? 답은 거 있으니까 혹시 내가 답을 지금 4번에 적어놨는데 혹시 이렇게 떠들다가 답이 3번이랬으면 여기 적혀있는 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거를 서울에 낼 때는 막 섞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단원별로 편집하다 보니까 더 쉽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21년 6월 5일 지방직 서울 문제가 공개됐죠. 이걸 가지고 지금 풀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듣는 학생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도 같아요. 2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한다는 건 무리가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 보건행정과 법규는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것으로서 서울에서 시행한 공중보건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이론을 개강하죠.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들은 이런 유형이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 어렵네. 그런데 실제 듣고 나면 학생들 시험 보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을 하자는 평할 것도 없고 내년에 똑같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럼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또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공중보건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